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최근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죠. 오 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동료 선수들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선거날 불가피하게 일을 할 경우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 또 이럴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KBS 1라디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많은 의료계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전공의들을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앞서 의대교수협의회가 그 대통령과 전공의 협의회가 만나서 대화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자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조윤정 교수는 전공의 협의회는 대통령을 조건 없이 만나보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젊은이들에게 먼저 팔과 어깨를 내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의대교수협의회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는 또 의제 없는 단순한 만남이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오전에 대국민 담화 때랑 오후에 나온 메시지가 달라서 혼란스럽다라는 의료계 반응도 나옵니다. 아직은 전공의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 사태가 주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공의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죠. 네, 대신에 이번에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전공의들과 휴학한 의대생들, 의대 교수들이 이번 주부터 전국 암 환자, 만성질환 환자 분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서 그 의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류오카다 대전 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금 복귀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도움을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건데, 류오카다 전공의에 따르면 지난 1일에 이 전공의 측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를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두가 환자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붕괴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했다고 전해지고, 여기서 이 설명은 지금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급성이나 만성질환 환자보다 아급성이라고 해서 병의 진행 속도가 급성과 만성의 중간 정도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단계에 있거나 뭐 항암을 꾸준히 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뭐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하면 이게 하루하루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질병과 진단 시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치료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각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라는 설명인데, 이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뭐 치료를 하거나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 그 환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뭐 병원을 뭐 연계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을 찾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전공의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또 처음이다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 단체들은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자 단체는 쓴소리를 내놨어요. 마음은 가상하지만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도 국립암센터에서 그 피해자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었으면 환자들이 이렇게 불안하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법원에서 각하됐어요. 네, 이게 의대 교수들이 앞서서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법원이 각하를 한 거고요.
법원에서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청인 적격 불인정이라고 이번에 뜬 건데 애초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게 교수들인데 소송할 자격이 없는 대표자라고 재판부는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있다면 그거는 정부가 정한 입학 정원에 따라야 되는 의대를 보유한 총장이다. 이렇게 부연을 한 거고요. 의사단체가 이번 사태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6건입니다. 그중에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어요. 네, 북한이 오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도 전해드렸던 그 어제 발사했던 탄도미사일이 신형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대만족을 표시했다 이렇게 전했는데 김정은은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북한이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으로 지상 분출 시험을 지난달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엔진에다가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해서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단 빠릅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에다가 이 분리된 탄두가 날아가는 궤도가 좀 불규칙해서 요격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 미사일에다가 고체 연료 엔진까지 장착을 해서 기습 공격 능력까지 갖춘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정상이 4개월여 만에 다시 소통에 나섰는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이렇게 소통을 한 건 직접 만나서 대면 회담한 지 4개월여 만이고요. 통화는 1시간 45분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위험, 기후변화, 대만 해협 문제, 또 한반도 비핵화 방안까지 각종 현안을 두 사람이 논의했습니다. 어떤 양국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 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엔 공감을 했는데 두 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첨예한 안건들이 있잖아요. 대만 문제라거나 또 첨단 기술 통제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 한반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한반도 안보 이건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를 했고요. 또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이 지원하는 부분 그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대한 부분 어떤 구체적인 발언을 내놨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또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건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고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중국 관용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된 성과들이 공유되기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이날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그동안의 민생토론회를 되돌아보고 어디까지 진행을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의료개혁 현안 나왔고요. 또 늘봄학교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빠르게 행동하고 벽을 허물자고 강조를 해왔고 24번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240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 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가령 민생토론회 이후에 늘봄학교 참여는 많이 늘어나서 당초 계획했던 게 2,000개인데 그보다 크게 웃돌고 있고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지원금도 올 1월에는 55만 2천 원이었는데 지금 94만 3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7배나 늘었다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점검회의는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현안들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 이런 걸 점검해보고 국민들에게는 진행 상황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날 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충청도를 방문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세종으로 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민생 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 가운데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도 많잖아요. 성과만큼 남은 과제도 많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제를 도출한 뒤에는 국회 입법 문턱을 넘는 게 필수니까요. 이 일을 아무래도 얘기를 한 건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두 뒤축이 닳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민생 토론에서 도출된 법률과 민생을 위해서 다 통과시키고 다 해결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강조를 했는데 역시나 어떤 야당의 협조 또 국회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를 한 거겠죠. 한 총리는 국회가 법들을 정말 민생의 기초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통과시켜 주시고 이해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이제 이게 민생 토론회 점검회의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는 내용은 사실은 재원 대책이죠.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언급되는 재정 규모가 계속 조 단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런 돈이 있느냐, 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게 가장 큰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대통령 입에서 먼저 이게 새로운 정책이 처음으로 불쑥 나오고 관계부처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부랴부랴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잖아요. 뭐 10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50만 명이 추가가 되는데 200만 원씩 준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도 매년 1조 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 통상적으로 어떤 정책의 필요성을 정부가 느끼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5, 6개월의 시차는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정부 스케줄이 있고 그럼 세수의 변동분을 고려하면서 접근을 하고 정기국회 때 소득세법 개정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거기서 이제 고민을 거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좀 이런 재원 마련이나 그런 거에 좀 지적도 나오고 또 어떤 정부 정책 발표의 통일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연구개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라는 건데요.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 없이 빠른 기술 변화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 R&D 예산을 삭감했던 게 좀 여파가 컸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이게 좀 세부적인 거는 뭐 더 지나야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발표가 된 거니까요. 혁신 도전형 R&D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에 1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더 늘려서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뭐 쳐낼 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할 방침입니다. 한화제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첫 공식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이게 한겨레가 미 국무부에 이메일로 질의를 보낸 거에 미 국무부가 응답을 한 건데 미국 정부가 제주 4.3에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3 당시에 한반도 남쪽을 군정 통치를 했다 보니까 미국이 사건에 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네.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76년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낸 건데요. 비극적인 사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답신에서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에 헌신하는 동맹국으로서 앞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국의 결의를 공유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제주도에선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각 정당 대표들의 행보도 엇갈리는 모양이에요. 네, 정치권 눈도 오늘만큼은 일제히 제주에 쏠렸는데요. 그렇지만 각 정당 대표들 움직임,
올해 4.3 추념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석을 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불참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겠다고 전해졌고요. 대신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사의 비극에서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성토의 목소리도 쏟아졌는데요. 일단 대통령도 불참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까지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가 성명을 냅니다. 제주 4.3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추념식마저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고 밝혔고요. 특히나 대통령은 그래도 이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이 불참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선거운동 기간 단 한 번도 제주를 찾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이 추념식까지 참석하지 않는 건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성토를 했고요. 이게 또 사안이다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제주 지역 후보자들은 좀 민감해요. 유감을 표했습니다. 제주시가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4.3 유가족으로서 저도 마음이 격앙돼 있다. 대통령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하실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 4.3 당일인 오늘 제주도 내 주요 정당들은 일제히 선거운동을 중단하는데요. 유세차 동원, 로고송 송출, 율동, 거리 유세를 모두 중단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충북과 강원, 경기 일대에서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요. 2조 심판론을 호소하고 있어요. 네. 정부 책임론이 아무래도 대두되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 파렴치 잡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 가서도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허용해야 되느냐. 깡패도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거리에서는 2조 심판을 외치고 그동안 여당 특위는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 또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면서 같이 손발을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네. 또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방송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고요. 네. 과거 발언이 이제 또 논란이 됐어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 장교들에게 학생들을 성상납했다라는 발언이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이화여대는 법정 대응을 예고를 했고 여성단체들도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맹점은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여성 비하 논란이 있고 그다음은 친일파 논란이 있습니다. 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 여기서 말하는 초대 총장은 김환란 총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준혁 후보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거는 자신의 발언 앞뒤를 다 자르고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서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일 인사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착취를 강요했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취지였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그 발언 근거로는 논문 일부도 발췌해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금융감독원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현장 검사에 착수했어요. 네. 금감원은 오늘 오전에 이 검사반 5명으로 구성을 해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 보냈습니다. 공식적인 검사에 들어갔고요. 이 사건은 이 딸이 어떻게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느냐. 대출 과정이 적법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반은 양 후보의 사업자 대출 관련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계속해서 사죄를 하고 있고 아파트 처분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익이 혹시나 발생을 하면 기부를 하겠다. 했지만 일단 사퇴 요구는 거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야당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통해서 여당은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은 고발과 함께 연일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여의도 봄꽃축제의 교통통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여의서로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여의 2교 구간 양방면이 4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 구간 이용하신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곡에서 반포까지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안성분기점 6차로 진입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더 가서는 팔탄분기점에서 막히고 있고요. 서울시내 상황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인데요. 상기교에서 노원교 사이 3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잠실철교에서 잠실대교 사이 4차로는 작업 중이라서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계속되고 있는 마약 사건을 짚어볼 예정인데요. 최근 야구 국가대표 출신의 오재원 선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어요. 예. 이 3월 말에 구속된 건 맞는데 실제 사건의 전개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이 지인이 사는 아파트의 어떤 소화전에 본인이 안경집에다가 마약 그 주사기를 놓고 숨겨놨던 것이 일단 탐지는 됐는데 특정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보를 통해서 오재원 선수일 거라는 추정은 경찰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그 지인이란 분과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에 이미 동행하는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약의 양성이 나오면서 이제 구속이 된 거고요. 네. 이 사건이 되고 특이한 것은 이 오재원 씨가 아주 용의주도하게 마약이 탐지되지 않도록 염색을 반복적으로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안 걸리려고 했던 것들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이렇게까지 마약 사범이 이런 행동까지 하는가라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신 사건입니다. 근데 간이 시약 검사를 했을 때는 거기선 또 음성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변을 통한 간이시약 검사인데 우리가 간이시약 검사라고 하면 모든 마약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대략 한 6개 정도, 많아야 6개 정도의 키트로 되는 거라서 그것이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재원 씨가 그 키트가 아닌 마약류를 했다고 하면 걸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100개 넘는 마약 키트를 다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비쌉니다. 비용이 지금의 10배가 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법적인 처리를 할 때는 또 영장주의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키트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음주와 관련된 거면 또 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오재원 씨가 투약했다고 의심되고 있는 마약은 어떤 종류예요?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과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히로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마약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요즘은 마약 사범들도 하나의 종류만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다양한 걸로 소위 칵테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흥분제와 안정제를 같이 써버립니다. 네. 이게 섞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약의 효과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은 마약을 제공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마약 사건에서 윗선 그러니까 공급책, 총책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지는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약은 어떻게 이제 공급받느냐. 뭐 보통 점조직이고 뭐 던지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네.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면은 그걸 어느 특정한 호텔의 어떤 비밀 장소 예를 들면 어느 저게 소화전 뒤라든가 아니면 어느 우편함 뒤라든가 이런 데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그것을 잡힌다 하더라도 공급선은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죠. 예전 같은 경우는 대포 통장으로 대금을 수금하지만 요새는 암호화폐로 되니까 암호 지갑을 몇 번을 추적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찾다 보면은 시간이 늦어서 중국에 가 있거나 네. 아니면 저 필리핀에 가 있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그러니까 잡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금의 문제 그리고 이 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텔레그램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적인 SNS가 아닌 주인도 알 수 없는 텔레그램 같은 SNS는 그 회사가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경찰한테 있다. 또 오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리 처방 문제로도 좀 예. 번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대리 처방을 해준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예, 거죠. 분명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은 단순하게 뭐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수변제 한 번 정도 해줘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달치 이상을 계속 하니까 네. 이건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근데 오지원 씨 같은 사람의 위치가 말하자면 그 우리가 프로야구 두산의 캡틴이었고 네. 위치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야구 클럽이 또 있습니다. 유소년 클럽 같은 게 그걸 지도하는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학생의 부모한테 좀 해달라고 하면 이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안 해주기 어려운. 거절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해더라도 입건은 되고 네. 뭐 재판 중이나 수사 중에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대리 처방해 주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서 환각 상태에서 주유소에 불을 지른 일도 있었잖아요. 예, 의정부에 있는 그 주유소인데 이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한 0시 좀 지나서인데 어떤 네. 직원이 그 차 안에서 갑자기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좀 이상해요. 이상한 상태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주유기로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부은 다음에 네. 갑자기 걸어가다가 자연 발화가 됐는지 그걸 불을 댕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태가 돼갖고 빨리 꽂기 망정이지 이거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젠가 전모가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그 같이 탄 차에 탄 다른 어떤 같이 마약을 하는 어떤 사람이 액상대마를 그 우리 뭐 그 이 담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피우는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로 이제 속여갖고 해서 쭉 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담배, 그러니까 액체 담배인 양 했는데 모르고 액상대마로 해서 완전히 그 이 용량이 과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취해갖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걸 공급했던 옆에 탄 사람도 지금 체포가 됐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지속적으로 마약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그 회사원이라는 거예요. 네. 알바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마약이 퍼졌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임계점을 넘은 것이 아니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진짜 마약이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요즘에는 농어촌에서도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요. 예. 농어촌에 우리의 농어촌의 시설농이라고 하죠. 비닐하우스. 거기에 노동자들 대부분 누군지 아시죠? 외국인 네,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특히 이제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성실하신데 문제는 뭐라 그러나 그중에 이제 그쪽에서 온 마약 조직이 침투하기 시작해서 네. 거기에서 온 태국산 마약이라고 하는 야바라고 하는 것이 네. 공급이 되면서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밖에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일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탐지하려고 하면은 경찰이 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밭을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농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경찰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마약이 들여오는 문제도 또 심각할 것 그렇죠. 같아요. 들어오는 방식이 거기서 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의 루트, 그러니까 전통적인 루트가 아닌 그들 사이의 루트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제가 태국이 마약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쪽에서 그런 걸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소비해 버리니까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상태. 가족이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농어촌에서의 마약은 적발이 쉽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농업 노동자들은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들 내부의 어떤 뭐 일종의 뭐 자기들이 알아서 신고 그거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자기 동족들을 보호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나라에 와 있는 농업 노동자들의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국 쪽으로 좀 돼야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속은 더 강화됐다고 하던데 왜 마약은 계속 퍼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밀수 경로도 좀 진화하고 있는 걸까요? 경로도 진화하고 있는 거 우리의 수사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 체계가 경찰과 검찰에 막 섞여 퍼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DEA라고 해서 마약 단속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마약만 단속하고 네. 마약만 관리하는 이게 몰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퍼져 있어 갖고 경찰이 하는 걸 검찰이 모르고 검찰은 경찰이 모르고 그러니까 단건만 하니까 마약은 조직이거든요. 네. 그 조직을 하려고 하면 물론 검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대처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마약 관련 뉴스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날로 심각해지는 이 마약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마약은 이 처벌이나 단속보다 오히려 치료가 더 먼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박성재 지금 그 법무부 장관도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올해 취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마약의 수요처를 끊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지 마약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공급은 분명히 수사하고 있지만 다시 공급을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야죠. 이게 마약은 한 번 하면 예. 끊기가 정말 어려워서 뭐 재범, 재복용률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면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찾게 되면 다른 강력 범죄로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도박으로도 가기도 하고 네. 강력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치료, 관리 그리고 공급하는 부분에서의 정확한 양 관리. 지금은 프로포폴이 어느 병원에서 빠져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네. 뭐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어떤 뭐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만 있었죠. 근데 거기서 그런 약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갖고 처음엔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정 정도 수요 관리도 하고 공급 관리도 하면서 적절한 양이 쓰여졌을 때 경보가 울리게 해갖고 그 병원에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올해 초 작년 말에서야 마약 관리 시스템이 좀 안정화됐습니다. 네. 뭐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예. 최근에는 그래도 처벌 기준이 좀 대폭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죠. 그런데 이제 관행상 초범은 그냥 뭐 집행유예나 네. 실형도 거의 없고 벌금형 정도. 근데 이 벌금형은 실제로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면은 실제로 이제 한 번 한 사람이 다시 또 반복하는 거는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근데 처음부터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렀고 저는 처벌보다는 그들을 치료시설로 보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치료시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네.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한 곳,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5, 6곳은 전국에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대 마약 사범도 크게 늘고 있어요. 10대가 문제는 네. 이들은 끊임없는 수요처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성인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0대가 아직은 숫자가 적습니다만 네. 폭증할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린 시기에 마약에 손을 대면은 더 마약 중독에 벗어나기가 어렵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성인들은 그래도 다른 쪽으로의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성년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다른 걸 못 찾고 오히려 깊이 빠져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뭐 다른 부분이라 하면 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그렇죠. 취미 생활이나 뭐 우리는 이런. 술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 네. 이게 좀 그렇지만 하지만 대체체가 있는 건데 네. 미성년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예. 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라디오 생존백석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는 표준어인데 표준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한 예로 꼽사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꼽사리는 언뜻 들으면 은어 같아 보이지만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을 뜻하는 표준어입니다. 흔히 꼽사리를 끼다, 꼽사리를 붓다 같은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욕보다라는 동사도 왠지 비속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표준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본다. 이 문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를 뜻하고요. 이 먼 곳까지 오느라 욕보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몹시 고생스러운 일을 겪다를 뜻합니다. 뭔가가 흉하고 징그러울 때 증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양이 지나치게 크거나 괴상해서 보기에 흉하고 징그럽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또 참말로라는 표현도 사투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과연이라는 뜻의 부사로 표준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표준어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몸을 날리는 태클을 시전했다라든지 성대모사를 시전하다 같은 예문에서 시전하다란 표현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흔히 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를 펼쳐 보인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시전하다는 아직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형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부정적이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좋은 분도 계시지만 개인 사욕 차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투표하실 건가요? 투표해야 되죠. 국민이 투표를 안 하면 되나.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 표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투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니까 해야죠. 네, 투표해야죠.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나와 우리 동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개표 방송 4월 10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저녁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대부분의 남부지방과 충청도에는 5에서 30mm, 강원 남부에는 5에서 10mm, 서울 등 그밖의 중북부 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오늘 순간풍속 시속 70k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서울과 제주 20도, 광주 17도, 대전 16도, 대구 15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중부지방은 예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라도 내륙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식목일이자 한식인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의료계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편 올해 새로 임용되는 신규 인턴 가운데 95%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선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가 금지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로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 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공동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대만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어요. 사실 어제도 이 시간에 일본 지진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또 다른 지진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엔 대만의 이야기입니다. 대만 당국은 7.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1999년 7.6의 강진 이후 가장 강한 지진입니다. 시각은 오늘 아침 7시 58분쯤이었습니다. 대만 동북부 해상에서 그 안에서도 인구 35만 명이 모여있는 도시 화롄에서 7km 떨어진 곳인데요. 강진 뒤에도 규모 6.5의 여진을 포함해서 무려 7차례의 여진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여진까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곳곳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기도 했고 정전이 일어난 건 기본이고 고속철도 그리고 공항 지하철도 운행도 중단이 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습니다. 최소 1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가까운 나라들도 비상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현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요. 이번 강진으로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는 외신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만의 TSMC 반도체로도 유명하죠. TSMC는 생산 라인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공장 일부도 현재 폐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오늘부터입니다. 6개월 이상 머물러야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그리고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이유가 외교관이나 아니면 기업의 해외 주재원 가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제외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그러면은 어땠는데 이런 조항들을 추가한 걸까 보니까 원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비교적 조건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형제, 자매로서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건보 먹튀 논란이 지속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었고요. 그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무임승차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소득이랑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더욱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한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잠시 국내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나가는 거죠. 실질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일지 보시면 2020년에 한 중국인 남성이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 부담금만 9천만 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연간 한 12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늘봄학교가 시행된 지 한 달 지났는데요. 현장에서 늘봄학교 강사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 늘봄학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늘봄학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방과 후의 교육 그리고 돌봄 통합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후에 돌봄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 그리고 저녁 돌봄을 포함한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초등학교에서 앓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힘드냐 보시면 강사 구인난입니다. 강사료가 낮다 보니까 강사 구하기조차가 어려운 거죠. 기존의 방과 후 학교에서는 학생 수에 따라서 인당 강사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늘봄학교는 그런데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 수가 수강생 수가 많았던 강사일수록 늘봄학교에서는 강사료가 훨씬 더 줄게 되겠죠. 한 주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던 강사가 늘봄학교 체계에서는 절반 정도 감소한 30만 원 안팎의 강사료를 받게 된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수를 좀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도 물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에만 수업이 있어서 수업 시수 자체가 길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 강사의 주당 주업 이 시수를 15시간, 1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불안정한 요소를 또 하나 꼽자면 강사 계약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일부 초등학교는 방과 후에 강사 계약 기간을 3주로 했는데 사전 고지는 됐지만 일부 강사들은 프로그램 조정 그리고 위탁 업체 도입 등을 이유로 해서 3주 이후에는 재계약을 현재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강사 구인난이 이렇게 심화되면 문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질은 더 낮아질 거고 결국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사교육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고 사실 늘봄학교 도입 취지를 시작한 건데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텃새화되면서
이 주변 산림이 말라 죽는 등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정부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서 지난달부터 포획이 허용됐다고요. 네, 지난달부터 포획이 허용됐고요. 민물 가마우지라는 이름은 이제는 좀 익숙하실 겁니다. 한반도에 와서 추위를 나고 가던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데 그런데 점점 많은 수의 가마우지들이 겨울이 지나도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던 겁니다. 네. 이게 기후변화로 텃세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마우지 배설물로 나무가 말라 죽고 그리고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어민들이 피해를 보자 환경부는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그래서 지정을 했습니다. 가마우지들은 어종을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7kg까지 물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내수면 물고기들을 다 먹고요. 잡아먹는 데다가 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어망을 찢기도 하고 어망 안에 든 물고기들을 쪼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 곳에서나 총기 포획을 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가마우지 개체수가 많고 피해가 커도 포획을 못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춘천에 의하모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가마우지가 서식하고 있지만 포획이 불가능하고요. 네.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찰은 민가와 서식지 사이의 거리가 최소 300m는 돼야지 총기 포획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관광지도 그래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부터 갑자기 가마우지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한 월령도 서식지 인근에서 세계 문화유산도 있고 공원 그리고 음식점이 많아서 총기 포획 허가가 나지 않고 있고요. 가마우지 피해는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에 가마우지 둥지가 한 5,8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중에서 불가능한 지역이 포획이 불가능한 지역이 한 전체 중에서도 30%고 이런 지역에서 대안으로 둥지 제거나 포획 틀 도입을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기 포획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7kg까지 먹으면 어마어마한 대식하네요. 네, 딸의 목소리 흉내낸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충남에서 서울까지 달려온 70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어요. 1일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에 70대 남성 A씨는 지난달에 서울 용산 경찰서를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네. A씨는 딸을 만나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긴박하게 찾고 있었는데요. 경찰관들이 사연을 여쭤보니 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정말 당장 2,7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자 급하게 현금 500만 원을 이제 품에 안고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아버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거죠. 네. 경찰관들은 A씨가 이 이야기를 하자 보이스피싱 당한 것이라는 의심을 했는데 A씨 휴대전화에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어서 딸과의 전화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직접 딸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네. 잠시 뒤에 연락을 받은 A씨 딸이 지구대를 찾아와서 다행히 아버지를 만났고요. 유튜브를 본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을까 자식 걱정만 하는 게 부모라며 노인의 사연에 공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도 35%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감소를 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많은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벚꽃 개화를 맞아서 함께 벚꽃놀이를 할 1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벚꽃 데이트 1일 알바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인생에 살아보면서 벚꽃 피는 날 이성과 하루 정도는 같이 식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자신의 정보 그리고 고용 조건을 함께 썼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장 선후배나 친구 등에게 부탁해 그냥 소개팅을 해라. 진짜 웃기다. 신선하다 등의 반응부터 범죄 노출 가능성이 우려된다. 데이트인데 근로조건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데이트를 해야 하냐 등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이 중국행에 동행하기로 했던 이 강철원 사육사가
어제 모친상을 당했다고요. 어제도 전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연차를 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는 캐스터님 연차 내셨을지 궁금한데요. 푸바오와의 이별을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사육사는 푸바오와의 이별을 하루 앞둔 전날 오전에 비보를 전한 겁니다. 강사육사는 빈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에버랜드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모친상에 상심이 매우 큰 상태라고 전해졌고요. 네. 하지만 푸바오에 대한 애정이 깊은 강사육사 가족들의 격려를 듣고 예정대로 그리고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푸바오는 오늘 오전입니다. 10시 40분 판다월드에서 수송 차량에 태워진 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이동되기 전에 강사육사는 비 내리는 곳에서 푸바오 팬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낭독했고 팬들도 하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푸바오와 함께 1354일간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에버랜드는 판다월드에서 장미원까지 20분간 천천히 이동하면서 팬들에게 푸바오를 배웅할 기회를 제공했고요. 다만 어제 전해드렸듯이 팬들은 차 안에 실린 푸바오는 볼 수는 없습니다. 청두시와 중국 판다 전문 매체죠. 아이판다는 푸바오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도착을 할 시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팬들에게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판다라는 인스타그램에서도 바오 가문의 가장 큰 공주가 중국 여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반가운 소식들을 알렸습니다. 안녕은 물론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는 것처럼 푸바오가 남기고 간 추억과 그리고 흔적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벌써 새싹도 파릇파릇 돋았고 벚꽃도 피는 4월이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딱 일주일 뒤면 4월 11일이 선거일이에요. 그래서 4월 11일에 이제 10일에는 달력상 빨간 날로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다 쉬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또 뭐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거일에 근무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법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놨는지, 그다음에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요. 네. 저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더 네. 열심히 들어봐야겠어요. 네. 근데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큰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럴 때 계시는 분들은 그전에는 이제 이게 그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2020년 전인데요. 네.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민간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도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오기 시작해서 22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거일 빨간 날이 휴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 휴일이다. 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휴일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은 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다음에 설 연휴 3일, 1월 1일, 신정, 뭐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뭐 추석 연휴 3일, 어린이날, 현충일, 그다음에 선거일이나 그다음에 기타 수시로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 공휴일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일, 임시 공휴일, 그다음에 대체 공휴일까지 모두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휴일은 이게 다예요? 아니요. 두 가지 종류가 더 있어요. 네. 하나는 일주 7일 중에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그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주휴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력상 빨간 날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달력은 우리 관공서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빨간 날이 없는데 5월 1일이 되면 관공서는 근무를 하는데 은행은 근무를 안 하죠. 네. 은행 업무를 못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휴일이라는 건요. 아까 일주 7일 중에 하루를 유급으로 인정하는데요. 만약에 결근이 있다고 하면 쉬실 수는 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주휴가 되겠습니다.
달력을 넘겨보면요. 올해는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서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대체 공휴일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 가운데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하고 겹칠 경우에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건데요. 네. 이게 다른 건 아까 말씀드린 게 중에 다 적용이 되는데 단 두 종류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조금 찾아봤는데 사실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법령 재개정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크리스마스와 뭐 다른 대체 휴일로 지정한다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선거일 같은 법정 공휴일에 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휴일 근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다시 선거일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럼 다음 주에는 쉬어도 급여의 변동이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급 휴일이라는 게 그 쉬는데 급여에 차감 없이 유급으로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제라고 하시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쉬더라도 급여에 차감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면서 시급 또는 1급으로 계산하시는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네. 어떤가 하면 시급 곱하기 당월 총 근무 시간 플러스 주유 인정 시간만 해서 받으시는 경우와 1급은 1급 곱하기 근무 일수 곱하기 뭐 그 더하기 뭐 주유 수당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급 휴일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하면 유급 휴일 수당을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급제나 1급제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 계속 근로기가 내가 여기에 회사와 고용 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내에 유급 휴일이 있다고 하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가 이 회사에서 계약해서 일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급여의 계산은 시급으로 하기로 했다. 아니면 1급으로 하기로 했다고 해서 일하시는 날마다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용기간 내에 쉬더라도 받는 유급 휴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월급여에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월급제는 다 들어가 있어서 계산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에 포함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제와 1급제는요. 그렇다면 4월 10일 선거일에 일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되면 250%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네. 이 중에 100%는 벌써 월급제라고 하면 월급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받으셔도 돼요. 못 받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150%를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100%와 우리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휴일 근로 8시간 했으면 8시간 곱하기 1.5 했으면 12시간 분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간 분치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돼요?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 금액은 통상 시급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월급에 내가 시급으로 환산되는 금액인데 월급에서 그냥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만 출연해서 이걸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급이 나오거든요. 네. 이 시급 곱하기 휴일 근무시간 곱하기 1.5 인데요. 요거는 8시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10시간 했다고 하면 그 초과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예요. 2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만일에 4월 10일 딱 하루만 일하는 경우는 어때요? 요거는 일용직 분들 말씀하시는 네. 이제 완전 순수한 일용직이 그날의 근로로 그날의 그 업무가 고용이 종료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휴일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나 못 받으시고요. 그냥 일하신 거에 대한 대가인 100%만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월급을 받는 상용 근로자인데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인데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해요. 네. 이분들한테 이제 크게 중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그다음에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는데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분은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서 계속 계약직으로 예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선거일 같은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 근로수당 대신에 그냥 대체 휴무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일 전에 정해졌는지 아니면 후에 정해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이 선거일날 그러니까 공휴일날 근로를 제공한 기 전에 우리가 바꿨는지 제공한 다음에 뭔가 휴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계산이 다르거든요. 이전에 그러니까 선거일날 우리가 바쁘니까 일을 하고 대신에 뭐 그 다음날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쉬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체 휴일의 대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휴일은 원래 근로일이 되고 원래 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유급 휴일날 일하시고 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뭐 대휴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대신해서 휴일하다, 대체 휴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그때도 다들 1대1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원래 그 휴일날 일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일 수당을 받으면 시간 곱하기 1.5죠. 네. 곱하기 시급이고. 그럼 1대 1.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다음에 임금 지급에 가름해서 휴가를 줄 때는 이 보상휴가제라고 해서 8시간 일하셨으면 그냥 하루 8시간을 쉬시는 게 아니고 1.5일을 쉬셔야 돼요. 이 보상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에 얘기해서 대체가 되면 1대1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근로자 개인하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앞서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선거일이 유급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더라도 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123만 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 수는 약 313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의 중요 조항들을 전면 배제시켜 놓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까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더 중요한 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못하는 거. 네. 또 더 나아가서 연차 휴가가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자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선거 공약으로 다른 야당은 전면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시키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 여당에서는 뭐 일단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선별 입장 그러니까 선별적 적용을 해보자라는 입장에 있어서 크게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뭔가 이제는 적용시켜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적용시키는 게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이 비례적으로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좀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사교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선거일에 쉴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게 법정 휴일이라는 거고요. 이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게 우리가 약정 휴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하거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뭐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쉬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또 적용이 되잖아요. 네. 만약 주휴일이 선거일과 겹친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일주일 중에 하루 쉬도록 하는 게 주휴일인 거잖아요. 네. 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직원들 일의 스케줄을 고려해서 짜게 되는데요. 네. 이 휴일에 중복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의 휴일만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휴일하고 선거일이 중복되면 결국에는 하나만 쉬게 되는 거거든요. 주일로 뭐 쉬시든지 아니면 공휴일로 쉬시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별도의 수당도 받으실 수 없고요.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들 조금 의아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한 4분 정도 있으시는데 이 월화
수목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화요일도 쉬고 수요일도 쉬는데 그러니까요. 저만 딱 우연의 일치로 그냥 수요일만 쉬게 되면 조금 이제 많이들 억울할 수 있을 것 얘기하시는데,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뭐 법에서 의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투표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선거일에 뭐 일하시다가 투표 시간을 엄연히 보장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국민권 행사의 보장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국민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 청구하면 주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 6조에서는 이에 대한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다 사전 투표 기간 이용하셔서 다 하시고 있지만은 일하시면서 투표를 하러 갔다 오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 선거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 총선에서 어떤 노동 공약들이 나왔는지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눈여겨보신 공약들이 있으세요? 아까 이제 제일 크게 눈여겨봤던 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어떻게 할 거냐, 전면 적용시킬 거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적용시킬 거냐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각 당에 따라서 전면 적용이냐, 단계적 적용이냐 나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주 4일제 도입하고 장시간 노동 근절하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자고 해서 이것도 이제 민주당은 전면 적용한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연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제일 체감할 수 있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의 전면 적용이냐, 부분 적용이냐, 아니면 진짜 적용을 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거일 같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3213님, 4조 3교대 연봉제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사실 뭐 연봉제가 우리는 결국에는 나누기 12한 금액이 월급제랑 똑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유급 휴일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교대시니까 9일날 들어와서 10일날 퇴근하시는 분, 10일날 들어와서 11일날 퇴근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어요. 그런데 이게 9일날 들어와서 그 근무가 이어져서 10일날 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유급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10일날 들어오셔서 11일날 퇴근하시더라도 퇴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일 수당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휴일 전에 유급 휴일 전에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연속의 근로로 그 전날의 근로에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요. 네. 이제 10일날 들어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출근을 시작하셔야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겠습니다. 근데 덧붙여서 우리가 포괄임금제라는 게 있어요. 이 포괄임금제는 이 유급 휴일에 일할 것을 가정해서 먼저 급여에 포함시켜 놓는 게 있거든요. 고정 휴일 수당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포함돼 있다고 하면 별도의 청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네. 7490님, 우리 회사는 선거일을 연체 휴가로 대체합니다. 이거 위법인가요? 하셨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유급 휴일이라는 게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애시당초. 근데 연차 휴가는 뭐냐? 내가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나의 청구에 의해서 쉬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는 근로 의무가 있을 때만 그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휴일 날은 애시당초 근로 의무가 없는 날 유급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차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아직까지 남아 있나고 하면 아까 우리 민간 기업에서 2021년 이전에는 이게 사기업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안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적용되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쉬더라도 연차 휴가는 대체 안 된 거고요. 연차 휴가 1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회사에서 말씀하셔서 이제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고 하면 이제 그거 수정해 주셔야죠, 이제 회사에서. 네. 3998님, 의원 병원인 것 같아요. 네.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대표자 포함해서 3인 회사인데요. 유급 휴가와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우선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이제 근로자 수 뭐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때에는
대표자나 임원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순수 근로자분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3인 회사는 전체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근로자분은 2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유 수당은 월급제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정받고 계실 거고요. 지금 원래는 연차 수당은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 수당이 없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급 휴가는 어떠냐? 네. 죄송합니다. 그 유급 휴가는 원래부터 법정 휴가를 제외하고 연차 휴가를 제외하고 경조사 휴가나 병가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약정 휴가라고 해서 이제 의원에서 정하면 시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급으로 정할 거냐 무급으로 정할 거냐도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유 수당만 적용이 될 테고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유급 휴가와 연차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푸바오가 오늘 중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판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판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푸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푸바오는 워낙 유명하지만 혹시 이게 누구야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태어나서 살던 암컷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20년 7월 20일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돌은 지난 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판다의 세계에서 이제 아기는 아닌 거죠. 다 컸으니까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계약이 있는 거고요. 2014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었는데 그때 에버랜드 판다월드로 아빠 엄마를 들여오게 돼요. 그 사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판다인데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다룰 정도로 네.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기 때부터 태어나는 걸 봐왔고 그 외에 하는 행동들이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중국을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 지으면서 네.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아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판다가 중국에서만 서식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면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판다의 소유권을 넘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소유로 한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여 기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다시 중국으로 이제 반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쌍씩을 대여를 하잖아요. 네. 2세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아기 판다도 중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중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다시 내고 임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나라들이 그 계약에 동의를 하고서 판다를 인대받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계약의 골자가 뭐냐? 기본적으로 자국에만 있는 그 판다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건데 중국 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모든 국가가 뭐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원이 요청한다고 다 아무 동물원에 임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 당연히 고려를 하겠죠. 네. 또 하나는 상대 동물원이 판다를 과연 잘 관리하고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제 판다가 소중하기 때문에 역량을 평가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중국 외에 만약에 판다 서식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거기 있는 중국 소유가 아닌 판다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 판다는 그러한 건데 그런 판다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과거부터 판다의 개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적으로 판다는 귀하신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가 될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중국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네. 와중에 중국의 귀한 동물들을 계속
함부로 해외로 반출하는 외국에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걸 계속 뺏기면 안 된다라고 중국에서 내부에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일환으로 이미 당시에도 판다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해외에서 계속 데려가려고 하는 판다 해외 반출을 금지하기 시작한 거고, 과거에는요 중국의 지도자들 뭐 장제스나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좋은 의미로서 외교로 하기도 했었는데, 해외로 나가는 모든 판다를 전부 다 이제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빌려준 형식으로 바꾼 거는 덩샤오핑에 의해서 1984년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판다가 기본적으로 멸종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생지는 원래는 중국엔 동남부에도 있었고 베트남, 미얀마 북부까지 판다들이 살았다고 해요. 과거에는. 네. 그런데 서식지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자생지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19세기, 20세기 이르면서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벌목을 하고 개간을 하는 상황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수탈을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아시아 전체에 굉장히 수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연을 보호하면서 여기서 살고 있는 판다라고 하는 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개발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는 이상에 불과한 거고 우선순위가 밀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체수가 좀 그때도 많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도 적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하려면 뭔가 샘플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봐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흥미롭게도 야 이걸 몰랐을까 싶을 정도의 오해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네. 판다 곰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곰의 친척이 맞나? 곰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식습관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판다를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 대나무만 먹는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번식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도 암수 구분조차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판다의 특성들을 좀 고려를 해볼 때 외교 선물로 외국에 줄 수 있죠. 근데 알아서 잘 키워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외국으로 나간 판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오래 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판다 습성에 익숙한 어떤 판다 전문가, 중국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중국에서 네. 관리를 하니까 이런 전문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훨씬 더 그게 그 판다라고 하는 종 전체에 있어서도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판다를 선물로 줬다가 다시 가져간다 그래서 좀 치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또 나름의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푸바오 성별은 잘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태어난 쌍둥이 판다가 자매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근데 성별이 뒤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네. 판다는 원래 성별이 확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그게 잘 묻혀 있기도 하고, 그 연구가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은 샘플들을 본다면 알 수 있고, 지금은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과거엔 연구 자체가 많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되게 막장같이 느껴지죠. 성별이 바뀌었다고 하면. 근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최근입니다. 2022년 네덜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지내던 판다 판신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99년에 중국의 충칭동물원에서 태어나서 별명이 전설의 미녀 판다였어요. 이렇게 불렀던 수칭이 있었는데 네. 어렸을 땐 원래 수컷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2003년에 성별이 암컷으로 수정이 되면서 전설의 미녀로 또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수컷인데 암컷으로 여겨졌던 판다들도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앤틀랜타 동물원에서 2006년에 태어난 메이란, 아틀란타의 아름다움이란 뜻으로 메이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암컷, 누가 봐도는 아니고 전문가가 볼 때도 암컷처럼 보였는데 성체가 돼서 이제 중국으로 반환을 하게 됐습니까? 2010년에 중국으로 반환이 된 다음에 살펴보니까 수컷 판다의 성징이 보여서 이제 성별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94년에 최초로 한국을 찾았던 판다가 있어요. 밍밍과 리리라고 하는데 네. 번식을 목적으로 암수를 맞춰서 이렇게 임대를 하게 돼요. 2마리씩. 그러니까 암수 맞춰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IMF 때 너무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중국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성별 판별을 해보니까 전부 다 암컷이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실수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성별이 오락가락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구분하는 거를 보려면 절대적인 뭔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기의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정말 잘 안 보이고요. 성체가 된 다음에도 굉장히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번식을 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처럼 다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서 중국에서도 판다보호연구센터가 성별 식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컷이 암컷보다 생식기와 항문 사이 거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2배가량 멀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딱 떨어지는 무언가가 아니잖아요. 거리를 갖고 잰다는 것 자체가 정량평가보다 그러니까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1차적인 판단은 이렇게 하고 다른 신체 검사, 호르몬도 한번 재보죠. 네. DNA 테스트 같은 걸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다의 습성을 잘 아는 중국에 다시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도 푸바오를 보내는 데는 참 아쉬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도 그러하고 네. 보내는 거에 장점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사실 판다의 습성을 잘 몰랐을 때 해외 동물원이요. 당연히 잘 관리해 주려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왜 안 먹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행동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판다가 아프기도 하고 사망하고 이제 폐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잦았습니다. 중국도 이전에는 판다를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연구가 안 되니까 번식을 성공시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중국조차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번식할 때는 지금조차도 중국에서 판다 번식 전문가가 와서 실제 좀 가이드를 해주면서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가장 많은 개체를 보유하고 연구를 많이 한 중국이 가장 판다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또 다른 아쉬움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판다에 대해서 대접은 그런데 좀 다른 거예요. 에버랜드에서 푸바오가 받은 인기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근대의 동물원도 아니고 귀엽다는 이유로 막 착취하면서 예전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버랜드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정말로 사랑받고 잘 관리를 받았어요. 푸바오도 굉장히 행복했던 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영상이 다 요즘 공개가 되잖아요. 헉, 저렇게 사랑을 받네. 그냥 저 푸바오는 한국에서 저렇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네티즌들 내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사랑받았던 걸 생각을 해보면 중국으로 반환이 됐을 때 이 정도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는 좀 별개죠. 워낙에 많다 보니까 판다의 네. 개체수가. 그리고 푸바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라고 하는 할아버지 사육사랑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판다 혹은 뭐 동물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엔 사람에게서 독립을 해서 자연으로 방생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사육사랑 정말 친해지는 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가 네. 되면 정을 떼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푸바오가 중국에 가서 야생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푸바오의 경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판다 소유권 정책을 쓴다는 건 그만큼 좀 까다롭게 관리해야 하는 동물이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근데 과거에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판다가 곰의 친척인지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실제로 제가 봤던 책에 그렇게 써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저는 네. 당연히 판다 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책에 써 있기로 너구리에 가깝다라고 써 있는 걸 보고서 좀 놀랐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눈에 판다는 아이라인이 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구리도 진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더 이상 생각을 멈췄죠. 모르니까요. 네. 근데 판다라고 하는 이름을 공유하는 또 다른 동물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동물원에도 있고 아실 텐데 레서 판다가 있습니다. 네. 레서 판다는요 똑같이 이제 아이라인이 진하고 누가 봐도 라쿤처럼. 그러니까 미국 너구리랑 라쿤이 조금 다릅니다만 미국 너구리 라쿤처럼 닮았어요. 그런데 원래 판다라고 하는 이름은 레서 판다가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어요. 그때 레서 판다가 더 유명했었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커다란 판다 곰, 자이언트 판다가 나중에 유명해지면서 판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이언트 판다가 된 거고 레서 판다는 좀 작은 판다다 해서 이름이 이제 레서 판다로 우리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판다 곰은 곰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곰의 친척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곰인 줄 몰랐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도 생각보다 가까운 근현종인 경우들이 실제 있고요. 네. 정말 비슷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고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도 있어요. 완전 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알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과거 연구 자체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근데 곰이라고 하기에는 습성이 너무 달라요. 특히 먹는 게 아니 곰이 연어를 먹거나 고기를 먹어야지 어떻게 대나무를 먹고 살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대나무를 먹는 게 레서 판다와 판다 지금 자이언트 판다 둘 다 대나무를 먹습니다. 그 판다란 이름이 대나무를 먹으면 판다란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대나무를 잡기 좋은 가짜 엄지까지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은 진짜 엄지는 아닌데 잡기 좋게 생긴 돌기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해부학적인 구조를 봤더니 둘이 생긴 건 많이 다르지만 사실은 비슷한 종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할 만한 거죠. 그럼 종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교배를 해서 번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나왔습니다. 2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2세가 또다시 번식이 가능한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종이라고 따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말과 당나귀가 교배가 가능해요. 그럼 나온 새끼를 우리가 노새라고 부르거든요. 네. 문제는 노새와 노새는 임신이 안 됩니다. 교배가 안 돼요. 네. 그럼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닌 거고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호랑이랑 사자를 교배시켰더니 라이거가 나왔다. 우리 들어봤잖아요. 네. 라이거는 불임입니다. 라이거끼리는 교배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랑 사자는 그럼 다른 종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가까운지 아닌지 같은 종의 기준은 요거고 네. 가까운 종이다. 그러니까 곰이랑 가깝다. 이런 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과거에는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봤어요.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도 이제 척추동물이죠 우리가. 네. 척추가 있느냐 척삭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줄기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분자생물학적인 걸로 DNA를 검사를 해서 언제부터 공통조상에서 분리됐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개통수를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 근현종이 어딘지를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다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1980년대에 판다의 수가 전 1000여 마리 정도까지 줄었어요. 1000여 마리 정도 되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멸종 위험에 놓였다고 하는데 이제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판다가 2,500마리 정도가 되면서 멸종 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게 좀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유전자 풀이 좁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가 2,500마리 정도로 늘었지만 대부분 친인척이다 말하자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네. 또 하나는 인간이 아니어도 자생이 가능한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인간이 지금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개체수는 회복되고 있지만 다양성의 부족이 사실 환경의 변화에 저항하려면 다양성은 항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식습관입니다. 편식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판다는 곰이랑 가까운데 대나무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네. 내장이요. 다 곰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식을 하는 것에 최적화된 이빨, 최적화되어 있는 내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나무만 먹어요. 대나무는 이름은 나무지만 사실 풀이거든요. 초본식물입니다. 대나무는 풀입니다. 말하자면 곰풀 뜯어먹는 소리를 내는 게 판다가 대나무를 먹는 소리가 이제 곰풀 뜯어먹는 소리가 되는 건데 네. 지난번에 저희 그 칼로리 관련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판다는요 대나무를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을 정말 조금밖에 못 얻어요. 살짝 달달한 것 때문에 느껴지는 그 살짝의 단맛 말고는 영양분이 없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겠죠. 네. 하루 종일 먹습니다. 끊임없이 먹고 또 먹는다. 그렇게 맛있니? 그게 아니고 그게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소화가 안 되겠죠. 그대로 그냥 식이섬유가 되는 거니까 소화되지 않은 채로 변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먹기 위한 커다란 대나무 숲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대에 그렇게 커다란 대나무 숲이 과연 있을 것이냐. 중국은 관리를 합니다. 판다를 위해서. 그게 네. 아니라면 쉽지 않다는 거고요. 인간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할 거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쩌다가 대나무를 먹고 살지? 그러니까요. 아니 해박적으로는 고기도 먹어도 된다면서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고기를 먹어도 맛이 없나?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고양이가 단맛을 느끼는 유전자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존에 불리함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잘 살아갑니다. 잃어버린지도 몰랐어요. 원래 단맛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 네. 판다는 딱 반대예요. 420만 년 전에 치명적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데 감칠맛이라고 하죠. 미원맛, MSG 맛, 육수 맛, 고기 맛 이렇게 얘기하는 우마미 맛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맛입니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유전자가 TAS1R1 유전자가 있는데 네. 이걸 420만 년 전에 잃어버린 걸로 보여요.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씹어도 고기가 고무 같다면
과연 우리가 굳이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차피 고물을 뭐하러 씹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다 입장에서는 고기를 씹으나 주변에 있는 이걸 씹으나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씹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생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끼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보고 배워야 돼요. 사자는 새끼들한테 사냥 가르치죠. 새들도 사실 나는 법을 가르치는데 포유류는 생식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집단 안에서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흉내를 내야 되는데 외국에 해외 반출을 할 때 딱 2마리씩만 가서 2마리가 따로 살아요. 그러면 발정기가 왔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호르몬의 변환이 있는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판다들이 사랑을 나눈 영상을 찍어서 막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세라든가 뭔가 뭘 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면서까지 생식을 좀 해라. 물론 방법만 알면 잘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타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다가 여전히 우리가 참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멸종 위기에 가깝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있어야 하는 종 판다 이외에도 또 있어요? 은행나무가 그래요. 사실 의외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은행나무 우리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나무는 근현종이 없어요. 가까운 친척이 다 멸종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사실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 흔하지만 또 자생지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에만 있는 자생지, 인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 한번 이 부분도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한나제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